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계관리 1급 제7회차 문제 4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촬영 일자는 2025년 4월 30일입니다. 자, 다음날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도움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4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조세의 기본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조세법 총론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기본 개념 한번 볼까요? 세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 법을 말한다. 그렇죠. 세법이라는 거는 이제 세무, 그러니까 즉 세금이죠.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그 근거에 대한 법령을 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인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부가 징수하는 거고, 반대급부 없이 부가 징수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틀려요? 1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세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가 징수하는 세금이 대상되는 소득, 재산 등을 말한다. 사실 이제 국민에게 부가 징수하는 세금이 대상이 되는 부분은 세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종가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종가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그 산출세액을 하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뽑아내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내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세 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 표준의 계산이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그렇죠. 과세 기간은 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어떤 거예요? 뭐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인 경우에는 이제 각각 다르긴 하지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뭐 3월 말 결산법인, 6월 말 결산법인, 9월 말 결산법인, 12월 말 결산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세는 1기가 있고 2기가 있죠.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국세의 부과 원칙은 4가지가 있죠.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그 다음에 근거과세의 원칙, 그 다음에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 외에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 기업에게 존중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극과세 금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 모의고사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국세 부과 원칙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 부과의 원칙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 중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에게만 적용이 되어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당연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이제 올바르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라 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징수할 때도 당연히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조세는 소득의 형식적인 기속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사실 이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의 형식적인 기속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직접세일 때는 해당이 돼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봐서 간접세인 경우에는 누구예요? 기속자가? 그렇죠. 최종 소비자죠. 근데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해요? 최종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조세의 소득의 형식적인 기속자는 간접세인 경우에는 그 최종 소비자가 부과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직접세를 봤을 때는 맞겠지만 간접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국가가 직접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조사한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세금을 부과하는데 당연히 법인한테 통보를 해야죠.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직접 조사한다는 거는 근거관세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쳐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국세기본법에 제81조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그 다음에 4번.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고를 했는데 뭐 이제 개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떻게든 뭐 자료는 없는데 또 세금은 또 내기가 싫지 또 이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사실에 따라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과세 원칙이죠? 그렇죠. 근거과세 원칙이죠. 왜냐? 그러니까 이건 세무서가 이제 신고를 할 때 그래 신고서 내용을 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신고를 하려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이제 관련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에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세무조정 대상 항목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할 때 가와 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이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예요. 그러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있는 부분에는 꼭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기억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발급이 안 되는 가산세죠. 그렇기 때문에 벌가금 성격이고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금액은 800만원. 소득처분 올라오면 돼요. 그렇죠. 돈은 나갔죠. 돈 나갔는데 이제 기속자는 누구인지나 안 묻겠다 해서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산수중 이익 중에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에요. 보전이죠. 그러니까 충당된 금액이고 2월에 결손에 일단 쓰는 거니까 뭐예요? 그렇죠.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본래 자산수중 이익하고 채무면제 이익은 입금 산입 대상이에요. 그런데 2월 결손금에 보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금 불산입으로 이거 해고요. 300만원입니다. 소득처가 뭘로 하냐?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 뭐예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한도가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비용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얼마? 1,500만원. 소득 처분은 뭐예요?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돈이 안 나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인데 이것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 못 받죠. 500만원. 자, 돈이 나갔어요? 그대로 있어요? 접대비는 돈 나가잖아요. 근데 기속자는 누구인지는 안 따지겠다 라고 해서 뭘로 하면 돼요? 기타 사유출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본래 기업의 기준에서는 아시다시피 자본 조정 중 하나지만 세법에서는요 자본으로 취급 안 해요. 그냥 수입 비용으로 그냥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세무 조정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처분 손실이잖아요. 결국은 비용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산입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처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자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합치면 2,800만원이 나와요. 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정답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속 시기입니다. 이 부분은 책이 몇 번 나오죠. 자, 볼까요? 1번 상품 제품의 판매 인도일입니다. 그래서 이 44번에 대한 내용은 기업에게 기준하고 특례 빼면은요 99%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다. 장기 용역 제공 뭐예요? 진행 기준이죠. 완성 기준은 있긴 한데 그거는 중소기업 특례일 때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진행 기준으로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특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원칙으로만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금융회사의 이자 수익 실제로 받은 날이죠. 단 선수입 이자는 제외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상품 제품 외에 자산 판매 이것도 똑같이 대금 청산일이 아니에요. 대금 청산일은 뭐 양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상품 제품 외에 자산 판매라고 하면은 뭐 현물 뭐 판매도 있고 그 다음에 외상 판매도 있고 뭐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인도 기준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대금 청산이라고 했을 때는 맞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은 상품 제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법인 세법상 입금 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입금 불산입입니다. 자, 기억 봅시다. 국세 가온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국세 가온합금 환급금은요 본래는 수익 자비익으로 처리하죠. 근데 자비익은 본래 입금 산입이에요. 원래 원칙은 선생님 책은 그거 아닌데요. 원래 원칙은 수익은 입금 산입이라는 의미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세금 많이 냈는데요. 이거를 입금 산입시켜버리면은 아니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라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입금 불산입을 처리합니다.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입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각삼연도 소득으로 이미 가세된 소득이에요. 이미 가세된 소득
그러니까 각사하면도 소득인데 이미 과세돼 있다. 어딘가 미리 해놨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중과세 방지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 부산입이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전에 했다. 그래 전에 과세했으니까 야 또 과세하면 또 안 되잖아. 이중과세 방지야 이러면서 야, 이거는 입금 부산을 시켜버린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고요. 3번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니다. 특수관계인이 들어가 있어. 근데 만약에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은 이제 뭐 내가 이제 시가 금액의 130% 플러스 마이너스 130% 그러니까 130% 또는 낮게 하면 70%만큼 의제기부금 넣겠는데 특수관계인 그래서 그러한 차익은 뭐예요? 다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특수관계인은 부당이익 계산 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뭐예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송금부산입이 해당이 되죠. 이익 조작 그 있죠. 이익 조작 방지를 위해서 부산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50만원 더하면은 650만원 됩니다.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송금 불산입. 자,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중 업무 미사용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3만 킬로 탔어요. 1년에. 근데 업무에 쓴 게 24,000킬로고 업무에 안 쓴 게 6,000킬로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비업무에 대해서 부분은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비용 인정 못 받는 거죠. 비업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썼어요? 뭐 개인적으로 썼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강릉에 또 이제 저기 해변가에 가서 이제 회 한 사발 떴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비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송금 불산임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잉여금 처분으로 선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잉여금 처분이죠. 선비로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송금 불산입니다. 그 다음 3번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업원은 급여하고 상여금을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관계없어요 사실. 그냥 전액 선비로 인정이 돼요. 근데 임원도 당연히 같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급여는 선비로 인정을 하는데 대체로 상여금으로 많이 뜯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의해서 이분이 열심히 했으니까 급여를 올려주시다. 아니면 이분 열심히 했으니까 상여금 올려줍시다. 1등 공신이네요. 이러면서 1등 공신 누구예요? 임원이에요? 물론 임원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많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인 경우에는 과다계상 방지를 위해서 그 정관에 적혀진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한도 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금은 그 한도 내에 그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아니고 임원일 때 해당이 돼요. 그 다음 4번 주주 등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인데 소액 주주는 제외예요.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예요. 소액 주주는 얼마예요? 1% 초과하면은 그 전부 다 대주주로 봐요. 그리고 임원이 사용하고 있대요. 사택 유지비는 임원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송금불산입이 돼요. 그래서 이에 송금불산이 아닌 거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법인 세법상 송금 산입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송금 산입, 그러니까 손비 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조정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손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송금 인정돼야 안 돼요?
송금 인정 안 되죠. 뭐예요?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 송금 불산입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본 잠식을 우려를 해서 불산입으로 처리해요. 자본에 대한 부분은. 특히 자본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자본 조정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자기 주식, 자기 자본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이런 부분.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본 잠식을 우려하기 위해서 송금 불산입시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 재산세. 재산세는 본래 손비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손비 인정은 되는데 가산세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가산세는 인정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빼고 얘기를 하면은 100만원만큼이 손비 인정이 된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산의 임차료는 당연히 회사를 위해 쓴 거니까 손비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47번의 답은.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3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세무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23기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했대요. 신고했냐 안 했냐? 그거를 봐야 돼요. 신고했냐 안 했냐? 근데 신고를 했대요. 어디? 신고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전액 손비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세무조정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없다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고요. 근데 만약에 신고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전액 송금 불산입이에요. 자 볼까요? 2022년 12월 말 재고자산 40만원. 그 다음에 평가손실이 파손 부패 사유로 인한 10만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차감후 금액이 10만원. 이렇게 돼요. 자, 평가손실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 가지고 세무조정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C 가지고. 그래서 이제 C, A, B, C, D. 예, 그 중에 C예요. D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전액 손비 인정이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10만원치만큼 송금 불산입이 돼요. 자, 유출했어요? 유출 안 했어요? 유출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유보 발생을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에서 신고를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손비로 인정된다는 거는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 안 했다라고 하면 몇 번이에요? 맞아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기계장치 감가 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를 참고하여 2023년에 감가 상각비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200만원의 기계장치가 있죠. 지금 기초에 400, 감소에 200, 200이 남았어요. 뭐예요? 200. 송금 불산입으로 유지되어 있어요? 송금 산입으로 유지되어 있어요? 맞아요. 송금 불산입으로 유지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2023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 300. 회계상 감가상각비 200이에요. 자, 기준점은 세무 쪽 기준으로 보면 돼요. 자, 한도가 넘었어요? 한도 미달이에요? 그렇죠. 딱 봐도 한도 미달이에요. 얼마냐면은 100만원이 돼요. 선생님, 세무조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안 해도 돼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원칙은 이제 시인부조익이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에 송금 불산입이 존재하는 경우. 상가 부인에게 있죠, 지금. 송금 불산입 과거에 있죠. 그러면은 한도 미달하는 금액 내에 송금 추인이 가능해요. 자, 얼마 정도 송금 추인 가능해요? 그렇죠. 100만원이 한도 미달이니까 얼마? 100만원까지 송금 추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송금 산입으로 하되 뭘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하시면 돼요. 유보 감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송금 불산입으로써 올해의 시인 부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인 부족의 한도 내에서 송금 추인이 가능한 점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도 비용이고,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모두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부금과 접대비는 한도 적용이 되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한도 내에 있는 부분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조정 없어요. 그런데 초과한다 라고 하면은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송금 부산입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세무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접대비의 기속 시기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하고 기부금의 기속 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한다. 본래는 이제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채택되기 때문에 비용은 본래 현금주의예요. 거의 세법에서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접대비만은 발생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를 현금주의로 한다 하면은 틀려요. 접대비만 유일하게 발생주의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부금은 무조건 현금주의입니다. 기부가 될 때 손비로 인정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접대비나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모두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3번 틀렸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 책에 기본서 보시면은 현물로 이제 돼 있는 현물 기부금이라든지 현물 접대비가 각 페이지마다 좀 파트마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있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을 시가 중에 원가 금액 중에 큰 걸로 본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 금액이 미달한다 라고 하면은 원가 금액 이렇게 책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거는 이제 원칙상 틀렸지 예외적인 부분에는 이제 시가가 원가 금액으로 미달했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라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시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접대비와 특례 및 일반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속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이잖아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해야 안 해요? 과세 안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강이라든지 왜 세무조정을 할 때 접대비와 기부금은 왜 기속자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상여예요? 아니죠.
그렇죠. 상리 아니죠. 뭐예요? 기타 소득이에요? 아니죠. 기타 소득이면은 소득세가 가야 돼요. 그러면 배당이에요? 말도 안 되죠. 배당 일리가 없죠. 그건 뭐예요? 얘네들은 기속자가 누구인지 따져야 안 따져요?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눈 감아주는 상황이죠. 뭐예요? 기타 사유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로 법인세나 소득세에 해당 기속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